북한의 고층 아파트, 겉은 멀쩡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화장실도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정말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다가 105층짜리 호텔을 짓기로 하고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5층짜리 건물, 이 건물이 좀 기울고 있다 그래요. 자재, 장비 빼돌리거나 빼먹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지금 지역 전후 복구 문제를 논의할 텐데 북한에 대한 지원보다는 한국 기업에 요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영종이라고 합니다.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또 연구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강연, 방송, 또 저술 등을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북한 평양 중심가의 50층 아파트, 주민전원에게 갑자기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김정은이 집권 초부터 평양에 치적 선전성 고층 빌딩을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50층 정도의 주상복합 건물도 지었고 곳곳에 뉴타운 형태의 은하과학자거리라든가 이런 몇 가지 뉴타운식의 소형 이렇게 타운을 지으면서 고층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너무 빨리 많이 지으라 그러고 또 건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 자재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꾸 속도정을 강조했어요. 평양 속도. 6.25 전쟁이 종전한 이후에 북한이 평양에 건설 복구 작업을 했는데 그때 믿기지는 않지만 14분 만에 집 한 채를 뚝딱뚝딱 지었대요. 그런 속도를 지금 요구하면서 평양에 고층 건물을 잔뜩 지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53층 주상복합에 지금 10년째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금이 가면서 여러 가지 붕괴 조짐이 나타나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 빌딩에만 한정된 거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같은 공법으로 같은 방식으로 지은 평양의 고층 건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때는 어떤 일이었나요? 네, 평양의 중심 지역입니다. 비교적 평천구역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23층 아파트가 밤에 갑자기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이니까 거기에 다 사람들이 이제 자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200~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북한이 보통 사고가 나면 그냥 다 은폐를 하고 이러는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위성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잡힙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사고가 일어나면 한미가 대북 감청을 하잖아요. 그럼 일반 통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북한의 이런 긴박한 상황, 사고 상황이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도 이걸 숨기기에는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 또 내부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 책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붕괴 현장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과하는 이런 행사까지도 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일반 주민이 숨졌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가 북한에선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찰, 그러니까 안전부 소속 간부들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좀 고급스럽게 지은 아파트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준공검사도 끝나기 전에 권력기관이니까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 권력을 떠받치는 핵심층 중에 하나인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 엘리트 간부들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사과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북한 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진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먼저는 북한 건축물의 안전 기준, 그 규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 철거되거나 짓지 말아야 될 수준의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한국 대한건축학회 통일건축산업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건축에 대한 연구를 우리 한국 건축과 좀 비교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물론 그런 안전 규정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어떤 구체적인 기술적 이런 규격 이런 것들을 잘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일부 공개된 것으로만 봐도 이렇게 지어서 이 정도 안전 수준으로 과연 살 수 있나? 평양에 지진 같은 거 없고 다른 재난이 없는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 건축을 하면서 자재를 빼먹는 거. 콘크리트, 시멘트, 뭐 이런 철근 이런 것들 빼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순살 아파트 이래가지고 결국 철근 돈 아끼려고 빼먹다가 뭐 주차장이 붕괴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평양에서 고위 간부, 뭐 평양시 건설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평양시 당에서 뭔가 비리가 있어가지고 뭐 처형당하거나 이러는 사람들 보면 대개 이런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빼먹었다. 아니면 연유, 우리로 말하면 이 휘발유나 석유를 빼돌려가지고 다른 곳에 썼다.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처형당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본보기식으로 엄격하게 처형을 하고 있지만 자재, 장비 빼돌리거나 빼먹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는 뻔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자꾸 속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재 장비도 부족하고 안전 규정도 허술하고 이런데 자꾸 김정은은 속도전, 빨리 지어라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특히 제대로 된 건설 인력,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기술 인력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해 전술을 펴는 거죠. 군인 건설자들, 129만 북한 군 중에 상당수가 군인 건설자라고 부르는, 돌격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막노동식으로 막 건축을 해대니까 그게 제대로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속도전으로 지어진 아파트 결국 간부들이 산다고 하던데요.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나요? 아무리 고층이고 뷰가 좋고 이렇다 그래도 힘쓰는 간부들, 또 북한에서 좀 권력이나 있다는 이런 특권층들은 절대 이런 아파트를 가지를 않습니다. 부실하게 지어진 것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층 아파트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30층, 50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아침, 저녁 출근 시간에만 잠깐 작동하고 그것도 수시로 먹기 일수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용수,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0층, 70층, 우리 뭐 100층 되는 건물들도 있는데 그 꼭대기까지 수돗물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압력이나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보통 기술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화장실도 뭐 양변기나 이런 게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다닐 수 있는 몇 개 층까지는 괜찮은데 아주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인테리어도 안 돼 있는 거죠. 김정은이 방문하는 몇 집만 인테리어를 해놓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우리 같으면 뭐 이게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마이너스 옵션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불황아로 불리는 꽃제비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진짜 부자나 특권층들은 김정은이 선물한 주택,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2, 3층짜리 빌라 형태의 뭐 다락식 주택이라 그러죠. 한강뷰, 우리로 말하면 그 대동강뷰, 보통강뷰의 이런 건물들, 그게 뭐 북한의 김정은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이춘희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서 살잖아요. 고층 아파트, 겉은 멀쩡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건설 속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점점 김정은은 한 해에 뭐 10,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언을 하면서 이 건설 분야를 자기의 치적으로 삼고 있어요. 북한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작년 북한이 경제 성장률이 3.7%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그 전에도 3%가 넘었어요. 이게 보면은 건축이 대부분입니다. 하도 건설을 많이 해대니까 그게 이제 경제 지표에 어쨌든 반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뭐 포탄이라든가 무기 지원을 위한 어떤 군수 경제 이런 부분이 좀 활기를 띠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부실 건축물이 이제 곳곳에 들어서게 되면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우리가 이제 북한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안전 기준도 물론이지만요. 특히 단열이나 냉난방 이런 부분이 엉망입니다. 우리 같으면 건축물 아파트 지으면 일단 보온 단열재를 이렇게 두텁게 넣고 벽을 쌓는 이런 부분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북한은 그런 부분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적 건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사실은 이런 건축물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막 군인건설자들 해가지고 솟아나고 있는데 나중에 평양이나 아니면 지방의 뭐 거점 도시 이런 데를 만약에 재개발해야 되면 거의 그 지역을 완전히 다시 헐고 짓거나 아니면 그 옆에 떨어진 곳에 신도시 형태의 도시를 지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북한의 건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알고 있죠. 가장 북한 건축의 허술함, 부실함, 또 외화 내빈을 보여주는 게 평양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백공호 호텔이라는 겁니다. 북한식으로 백공호인데요. 105층 호텔입니다. 삼각산 모양으로 뾰족하게 지었는데 1988년에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거에 자극받아서 89년 이듬해에 13차 통일학생축전, 세계 청년축전을 엽니다. 세계의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뭔가 김일성 시대였죠. 김일성, 김정은이 북한 체제를 과시하려다 보니까 숙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다가 105층짜리 호텔을 짓기로 하고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5층짜리 건물 무려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평양에 가서 이 건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물이 좀 기울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고 김정은 시대 들어가지고 이 건물을 좀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해볼까 하고 해외 업체들이 뭐 투자를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요. 외부는 지금 뭐 푸틴이 방북했을 때 그 벽에다가 뿌찐 환영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 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실정을 뭐 해외에 있는 건축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들이라든가 북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해외에 건설 인력을 송출해가지고 뭐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만수대 창작사나 이렇게 김일성 동상을 만드는 이런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프리카 국가에 가서 독재자들의 뭐 동상을 만들고 이렇게 외화를 획득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 지금 좀 단순 노무 인력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도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지역 전후 복구 문제를 논의할 텐데 북한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런 복구 문제에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기업에 요청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주말 최고인민회 연설에서 비핵화 철회한다면 트럼프와 마주 앉을 용에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정은으로서는 6년 전의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이런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하노이에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 영변에 있는 핵시설만 내놓으면 대충 트럼프가 넘어갈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그러질 않았죠. 영변 말고 다른 곳에 핵시설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해제라는 데에 스스로 이제 목을 매면서 얽매였던 게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은 어떤 패착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 연연해하지 않겠다. 그런 거 이제 요구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 뭐 이렇게 트럼프가 취임식 당일날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김정은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고는 결국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도 북한 비핵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사인을 좀 분명히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사실상 철회해라. 그래야 우리가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트럼프한테 노벨상 안 탈래?
정말 자꾸 이럴 건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자기 편이라 그랬거든요. 김정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이제 3년 반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북한 핵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뭔가 당신이 업적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비핵화 얘기하면 북미 대화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트럼프와 좋은 추억 있다고 한 건 뭔가요? 김정은으로서는 여기서 판이 깨지는 상황까지 가면 또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결국 트럼프가 판을 깨면서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전용기 타고 가버리면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치욕을 맛봤고 6년 동안 절치부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없애는 이런 부분을 제외한 핵을 사실상 인정받는 북미 회담을 하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기선제압 차원에서 너무 밀어붙이면 과거 북미 정상회담 처음 열릴 때도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안 만나겠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까다롭게 굴고 장소 문제로 이렇게 하면 안 만나겠다 해서 결렬 위기로 갔다가 겨우 봉합된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의 이런 성질머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내세워서 압박을 하면서도 또 회담판으로 끌어안치면서도 판이 깨지는 상황, 이런 거는 좀 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 온다는데 김정은과 전격적으로 만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직 그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김정은과 트럼프 둘 다 지금 말로는 별로 적극적인 것 같지 않지만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 사이에 만나야 될 이유도 충분하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북미 간에 다시 뭔가 합의를 이뤄야 되는, 해결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김정은이 사실은 지난 20일과 21일 주말이었는데도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연설을 한 거. 김정은이 사실 본인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아니고,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북한의 뭐 고무도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결정, 노동당이 결정한 거 그냥 펑펑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표결만 해주는 99.98%의 찬성률로 통과시켜주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좀 우습게 보죠. 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굳이 참석해서 과거에 해왔던 얘기랑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없는 얘기를 꺼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은 이런 속내를 어느 정도 내비쳤습니다. 물론 비핵화 카드를 계속 그거 내세우면 우리 회담 안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북미 회담을 빨리 하자는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결국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에이펙을 겨냥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에 트럼프가 오는 게 확실시된다, 이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나 워싱턴에서의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최고인민회의 나가서 내가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트럼프에게는 대화 용의를 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일체 상대 않을 것이라고 차단벽을 쳤는데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이렇게 하면서 문 대통령을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 정부가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려는 김정은의 그 뜻, 이런 거와는 좀 상반되게 자꾸 북미 직접 접촉에 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남북미가 모이는 이런 자리가 결국은 마련됐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깨진 다음에 김정은이 상당히 좀 시리에 젖어 있을 때 트럼프가 도쿄에 온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해 6월에. 트럼프도 자기 SNS에 나 지금 그쪽으로 가는데 너 나를 좀 만날 수 있겠니? 이런 사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기서 즉각 반응을 하면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트럼프 이렇게 3자가 만났습니다. 그런 어떤 전격적인 회동, 이런 부분을 우리 측에서는 상당히 남북미를 좀 중재하는 걸로 반색을 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껄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 내용이 나중에 공개됐는데 거기에 보면 저 문재인 좀 빼고 하자. 성가신 문재인을 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제발 좀 빼자. 이렇게 계속 트럼프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계속
북미 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 뭘 어떻게 하겠다. 평양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거기서 김정은하고 뭘 하게 되면 나도 좀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에 대해서 북한은 벌써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저 한국 정부 끼어들면 또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북미 간에 제발 별도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다가 차단벽을 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 비난하면서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민주당에게까지 이러는 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첫째는 진짜 민주당과 국힘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똑같이 더 비난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사실 민주당 그리고 진보 정부 쪽에 조금 더 가 있겠죠. 그렇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그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조금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유화책을 내놓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일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남북 대화를 좀 재개하고 관계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회담에 앉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전략들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간에 그러니까 미국이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를 살짝 좀 요구하는 거를 멈추고 북한 핵을 없애는 비핵화가 아니라 그냥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북미 간에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정도는 북미가 그렇게 합의한다면 양해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속 한국 정부를 압박하게 되면은 한국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 거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해제하고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라 이런 거고 속마음에는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좀 지금은 하고 싶으니까 한국 정부가 당분간은 좀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차단벽을 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포석이 이 대남 차단벽을 치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부수적인 거는 한류나 한국 문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또 북한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한테 영향을 줘서 북한의 어떤 체제가 흔들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지금 대남 차단벽, 적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대남 적대 언제까지 가는 걸까요? 한국 정부는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데 안 먹히는 건가요? 북한에 대해서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 가지 정책 도구를 같이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향이라든가 또 민주당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 이 맥락을 보면 북한의 채찍을 휘두른다 이런 걸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은 전략적인 대북 접근법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우리 이재명 정부의 한국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을 맡고 있는 이 브레인들께서 최근 들어서 조금 좀 더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도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2005년 장관 재직 시에 오픈해서 좀 떠들썩했던 개성공단 다시 만들고 싶다. 지금 너무 지나간 얘기입니다. 북한도 이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거. 적성국가의 낮은 임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이득을 얻겠다? 이거는 이제 낡은 패러다임이고요. 북한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저임금으로 인건비나 받아먹는 이런 식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게 김정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원산에 리조트를 지었으니까 원산 금강산 가까우니까 거기를 연계해서 뭔가 좀 관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우리 관광객 박광재 씨가 북한 경비병에 의해 가지고 총격을 맞아서 사망한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국민의 생명을 가장 존중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북한의 사과라든가 현지 안전
시설 이런 것들 보완이 없이 지금 관광을 재개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요. 아버지 김정일이 왜 이런 걸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한 거지? 이러면서 심지어 금강산에 있는 해금강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현대아산이 거기에다 설치한 시설을 보고 저 너저분한 거 싹 드러내라 이래가지고 지금 다 철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뭔가 좀뭐 관광인이 개성공단이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뭐 낡은 레코드판이다 아니면 흘러간 물로 물방아를 돌리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 공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진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을 9월 하순 시작을 해서 10월 31일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까지 정말 긴박한 움직임 요 40일 정도가 향후 우리 한반도의 안보 지형 또 우리의 대북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어떤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면밀하게 좀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애가 김정은 따라 중국까지 갔는데도 숙소에서 두문불출한 이유는 뭔가요? 중국과의 갈등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북한 측이 의도적으로 김주애를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앞부분을 더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딸을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그것도 다자 외교 무대에 자기가 처음 등장하는데 데리고 갔거든요. 저 같으면은 그런 복잡한 무대에 처음 서게 되면 딸이나 누구를 데려가는 거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국제 무대에 김주애를 알리는 게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마뜩치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승절 행사로 해서 트럼프 보란 듯이 푸틴도 부르고 김정은도 부르고 또 비동맹 뭐 글로벌 사우스라 그러는 저개발 국가들 친중 국가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김정은의 딸 주애가 나타나서 씬스틸러 역할을 한다? 언론의 관심,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 중국의 SNS나 이런 데가 다 그쪽에 관심이 쏠린다?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도부 그리고 이번 그 행사를 준비해온 중국 측 관계자들한테도 이게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김정은이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에서 내려서 왕이 외교부장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영접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신화통신이 가장 먼저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중국 관영 매체의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덩치 뒤에 주애가 이렇게 가려서 얼굴이 요만큼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애인가 아닌가 알 수 없는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잠시 후에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 매체에서 김정은 뒤에 딱 서 있는 김주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갔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됐죠. 물론 그런 성격이 있고 또 북한이 사실 의도적으로 좀 노출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먼 곳까지 또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첫 그런 자리라면은 데리고 가서 뭐 베이징 그 천안문 막루에 올라서 퍼레이드를 보게 하고 이런 건 못한다 그래도 본인 일정과 별도의 일정으로 예를 들어 중국의 첨단 무슨 문화 아니면 산업시설을 참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후계자이자 딸인 주애의 어떤 안목을 넓혀주는 이런 활동을 틀림없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 국정원이나 정보당국 또 외신들이 본 바에 따르면 숙소인 북한 대사관에 들어간 뒤로 두문불출하다가 귀환하는 열차를 탄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 측으로부터 모종의 좀 압박을 받은 거는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나오지 말고 나대지 말고 좀 숙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주애가 국제 무대에 등장했지만 오히려 최근 존재감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후계 구도는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치고 빠지기식 김주애 띄우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기정사실로 만들고 뭔가 이전보다 성숙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 뭐 이렇게 해서 김정은의 관점에서 김주애 딸로서 관점을 드러냈다면
그 뒤에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존경하는은 딸을 아버지가 존경하는 경우는 없겠죠. 주체를 갑자기 북한 주민들, 북한 인민들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애를 자꾸 띄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가 맞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정보 판단의 문제지 해석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들이나 뭐 저널리스트들 또 대북 관측통들의 입장에서는 북한 관영 매체에서 나오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시해야 될 거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라고 봅니다. 국가정보원이나 미 CIA 중앙정보국이 북한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는 내용, 그것 중에서 공개되는 것들이 비교적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미 사이에는 대북 특히 이런 민감한 첩보와 관련해서 휴민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공유가 되고 서로 이제 첩보 수준에 입수된 거를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를 이른바 시인된 첩보라 그러거든요. 그런 단계로 접어가는 정보, 접어드는 정보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김일성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김정일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이럴 때도 한미 정보당국이 장남인 김정철이 될 것 같다 이러다가 아니야 김정은으로 옮겨가, 김정철이가 몸이 좀 이런 문제가 있어. 그에 앞서서 뭐 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후계자로 거론됐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 밀입국하다 들켜서 망신산 다음에 낙마하고 있어. 아니야 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뭐 어려워졌대. 이렇게 한 것이 비교적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이 보고하는 내용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정원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느냐,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물론 다른 형제들 뭐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같이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그냥 관측이 아니라 아마 대북 감청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 정보를 통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국회정보위가 국정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정원이 어설픈 정보나 나중에 금방 거짓이나 판단 잘못으로 드러날 정보를 보고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지금 선거 방송으로 친다면 이제 유력에서 당선 확실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애 후계 구도에 대해 북한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김주애가 후계자로 유력하다. 국정원도 밝히고 저도 이렇게 좀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북에서 오신 분들, 탈북민 분들이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그거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여자애가, 그것도 저 조그만 애가 북한이 어떤 체제인지 아십니까? 남존여비가 보통이 아니고 아들, 장자 이게 뭐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 오신 외교관 뭐 이런 엘리트 분들 집에 저도 이제 가끔 초대받아서 가는데 친한 분들의 경우에 이제 가서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밖에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냥 식사하시고 소파에 이렇게 탁 기댄 다음에 와이프 되시는 분, 그분도 북한에서 나름 엘리트셨고 여기 와서 또 뭐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야 재떨이 가져와라 이럽니다. 마치 우리 1950년대 60년대 옛날 영화에서 우리 한국 영화에서 보던 이런 장면들, 아주 구시대적인 장면들이 그냥 현장 화면으로 생생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가부장적인 사회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내부의 반응들, 지금은 아마 이런 거를 낯설게 보고 있고 이러겠지만 끊임없이 북한이 정교한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요 매우 치밀할 거고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의 명운을 건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가업이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핏줄로 따라서 믿을 건 핏줄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자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가는 사후에 자기에 대한 격하 운동이나 비하 운동, 뭐 비판 운동 이런 게 벌어지고 바뀌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네 집안의 몰락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치밀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과정이 앞으로 김주혜 이제 12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어도 10년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북한 주민들이 점점 뭐 녹아든다, 스며든다 이럴 수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주혜, 당연히 우리 후계자지. 김정은 장군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야. 이렇게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설주가 점점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단순한 보호 조치일까요? 아니면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는 집권 초기부터 사실은 자주 등장했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뿐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일성 주석 모두 여성 편력들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혼을 한 부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성들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밖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김정은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28년을 같이 살면서 형 정철이랑 나랑 동생인 여정까지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엄마는 평생 퍼스트레이디로서 대접 한 번 못 받고 은둔의 삶을 강요당하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유선암이 걸려서 프랑스 파리의 병원에서 52살인가에 사망했거든요. 일찍 죽었습니다. 김정은이 20살 때.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은 좀 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 이설주를 처음부터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했는데 사실은 김주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부분이 확 줄었어요. 지난번 6월 말에 김정은이 야심차게 문을 연 원산 해안관광지구 거기 개막식 때 이설주가 나왔었는데 그게 1년 5개월 만에 처음 등장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설주를 보호한다거나 이설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이런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설주 출산설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9살짜리 주혜가 등장해서 지금 12살의 어떤 성숙한 후계자 12살인데 정말 12살 맞아? 이럴 정도로 너무 성숙된 모습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로서가 아니라 엄마인 이설주가 그 자리에 계속 자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김주혜는 김정은 이설주 부부의 12살, 9살 난 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매우 통제된 어떤 정교한 이런 이설주의 노출 빈도를 이런 작업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현송월의 아들이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김정은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실 현송월은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 북한 관영 매체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보면 막강하죠. 김정은이 간부들한테 얘기하고 지시하고 이러면 간부들이 다 적는 척 하면서 그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왜? 딴짓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유일하게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핸드폰 보고 딴짓 할 수 있는 게 현송월이에요. 그만큼 이제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하고 현송월이 정말 남녀관계 그렇고 그런 사이냐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송월의 아들이 차기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송월은 사실 과거에 북한 TV에 출연했을 때 딸을 임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물론 아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김정은의 아이를 만약에 현송월이 출산을 해서 낳았다 이렇다면은 첫째는 지금처럼 김정은 옆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꽃다발 받으면 꽃다발 받쳐주고 담배 피운다 그러면 재떨이 내놓고 이런 역할, 허드렛 일을 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는 정말 김정은의 여자고 김정은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랬다면 우리의 가요 무대 비슷한 그 요청 무대라는 프로그램에 현송월이 나와서 객석에 앉아 있는데 북한 TV 아나운서가 현송월 선생 나와 보시라요. 세대주가 어쩌고 노래 한 곡 해보시죠.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은둔의 삶을 갖거나 다른 좀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송월이 어떤 김정은하고의 관계라는 게 다른 측면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후계자라든가 그 아이를 낳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 어느 순간에 현송월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든든한 동반자, 동지, 또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의전 수석 비서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녀관계 부분은 조금 좀 저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공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현송월하고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하고 여전히 사이가 좋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연출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러는 거 보면 여전히 좋거든요. 저는 만약에 현송월이 부인 이설주와 별개로 김정은과 뭐 그런 관계이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고 이렇다면 이설주가 결코 현송월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현성월이랑 그 이설주가 공존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있는 건가요? 후계자는 정해진 부인 이설주하고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김정은의 수행비서 현송월하고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같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맺어진 인연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설주는 아마 김정은의 눈에 들어서 부인으로 이렇게 발탁이 된 것 같고, 현송월은 가수지만 어떤 탁월한 정치적 욕심이라든가 또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송월이 김정은의 특사로 2018년 초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좀 자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은 남다른 사람이다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설주가 자기의 소생들, 그것이 뭐 김주애든 다른 자녀든 이 아이들을 4대 세습자로 권력자로 앉히는 과정에서 현송월은 오히려 조력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현송월은 뭐 자기 아이, 뭐 김정은의 뭐 이런 추문,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금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이라든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한 부분을 꿰고 있고 북한 권력 내의 속성을 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설주 입장에서는 꼭 좀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리설주, 김주애, 김여정, 현송월을 대중 앞에 각각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나요?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인 이설주 이 부분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모성애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후계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주애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난번 그 원산에서 이제 같이 등장했을 때도 보면 핸드백을 옆에 큰 거를 메고 정말 뭐 옷매무새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뭐 아이 학원 보내려고 막 뒷바라지하는 이런 식으로 김주애의 치장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기고, 또 아버지하고 딸 주애가 이렇게 딱 등장하니까 그 길 카페트 위에 서 있다가 이렇게 확 비켜나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은 정말 우리 딸, 뭐 이설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우리 딸이 후계자가 되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본인으로서는 아마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일 거고, 그런 부분을 북한 매체들도 계속 부각을 시킬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12살에 불과하니까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작업을 통해서 성숙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이제 붙을 겁니다. 이번에 김정은 따라서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나중에 기록 영화로 김정은의 해외 방문길에 김주애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수령을 받들기 위해서 아버지지만 노력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벌써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뭐 김주애가 수학 천재였다 이런 식의 우상화 초기 단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고요. 김여정이 조금 문제입니다. 사실 조카인 김주애가 뜨면서 김여정이 한때 북한 권력의 2인자로 이렇게 확 실시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밀려났죠.
북한 영상에 보면 뭐 2, 30장 김정은 동정을 소개하는 사진에 혹은 김주애하고 김정은이 가운데 센터를 딱 차지하고 있는 사진에 김여정은 저 귀퉁이에 그 애착 머리밴드하고 뭐 귀퉁이에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 중심 논의축에서 벗어나 있는, 비껴나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권력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김주애와 대비시켜서 이 김여정을 하나의 그냥 보좌관 이런 수준으로 좀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곳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 이런 자리에도 보면 과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할 때 보면 김여정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에 있고 뭐 그 남측의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보면 아, 이 인자 확실하구나. 오빠의 후광을 얻은 어쩌면 저기가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김정은의 뭐 유고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느낌까지도 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물빼기가 된, 탈색된 이런 느낌을 보이고 있고요.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김정은의 그냥 보좌관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북한 권력 내에서의 지위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현송월이 회의장 입구에 문고리 권력이죠. 거기에 서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시해주지 않으면 북한의 총리부터 뭐 최고 권력자들이 줄줄이 다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현송월이 뭐 어디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경호원들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현송월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4명의 어떻게 보면 평양 안방 권력의 여성들인데 제 나름대로의 역할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좀 롤을 하고 있다. 분명히 구분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당장 죽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바로 올라서게 될 2인자는 누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만약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거나 유고 사태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김주애가 당장 후계 권력을 넘겨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마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권력의 관리자로 나설 것 같아요. 백두혈통이나 여러 가지 뭐 북한이 제시하는 논리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부인 이설주가 물론 주애를 내세워서 뭐 수렴첨정을 하거나 섭정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우리 왕조사를 보면은 뭐 그런 상상도 가능합니다만은 부인 이설주가 권력 핵심부에서 뭔가 좌지우지할 가능성 그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애가 아직은 너무 어립니다. 12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뭐 북한 권력의 중심부에 내세우기는 어렵다. 그러면 김여정이 여전히 가장 1순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 사실 김정은이 노동당 규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정하면서 김정은이 총비서고 제1비서 자리를 신설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고시에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의 핵버튼도 누를 수 있는 권한, 권력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 김여정을 앉혔다는 관측이 그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자기 딸인 주애를 지금 후계자로 띄우고 있다 그래도 당장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면 플랜 B로 아마도 김여정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북한의 2030 세대를 예전처럼 장마당 세대가 아니라 한류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북한의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4년에 북한 김일성이 사망하고 95년, 96년에 북한에 엄청난 홍수가 나요. 그때 뭐 공장이나 이런 거 다 침수되고 탄광도 물에 잠기고 이래서 5년, 6년, 7년, 8년 이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 사태가 닥칩니다. 그때 한국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비서가 2,400만, 지금은 2,500만입니다만 주민 가운데 2,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도 북중 접경에 가서 그 수많은 강에 떠내려오는 시신들 보면서 정말 경악을 했는데 그 시기에 노동당, 북한이 배급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장마당에서 흘러나온 곡물이라든가 또 중국에서 유통되는 생필품 이런 것들로 이제 연명을 한 거죠. 그런 세대들이 지금 북한에 이제 40
40대 또 3, 4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20대, 30대 또 뭐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당을 넘어서 한류 세대가 된 겁니다. 장마당은 거기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노동당, 북한 정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과거처럼 북한이 좀 먹고 살만하던 60, 70년대, 뭐 80년대 초반까지 나라에서 주는, 당국에서 주는 식량이다, 뭐 된장,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배급받아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약간 빚진 의식이 있고 내가 충성을 해야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장마당 세대들이 그런 게 떠났는데, 장마당 세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채무 의식이 없는 수준이었다면 이 한류 세대, 젊은 층들은 그거를 넘어서서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싹 터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류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북한 당국이 얘기했던, 선전했던 것들이 허황되다는 걸 이제 뭔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거짓말이고 선전인 줄 알았는데 50편, 100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일지도 모르겠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북한 체제, 김정은이 아무리 뭐 청년들의 사상교양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한국 한류, K컬처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최근에는 뭐 평양에도 불닭볶음면이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류 문화가 북한 젊은 세대들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류 세대에 대해 김정은은 알고 있을까요? 김정은도 한류 드라마나 음악을 접하고 있을까요? 김정은은 당연히 이 부분, 한류 세대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최근 들어서 엄청 강조해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물먹은 담벼락처럼 허물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는 뭐 벽이 다 돌로 돼 있거나 뭐 콘크리트로 돼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주 어렵던 시절에는 흙으로 이제 벽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물 먹으면은 무너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김정은도 여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김정은이 이렇게 한류에 대한 경계심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체험도 크다고 봐요. 사실 지금 한류 문화, 한류 드라마, 영화, 가요 못하게 철저히 막고 아주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누굽니까? 2018년 평양에 한국 가수들, 대중 가수들 불러서 공연 보면서 즐거워했잖아요. 레드벨벳의 빨간맛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 가수들 만나서 또 사진도 찍고 좋아했잖아요. 아마도 김정은도 그렇지만 딸 주혜도 한류 문화 탐닉하지 않았을까요? 김주혜가 위성 TV나 이런 거 통해서 다 한국 뭐 해외 채널 다 볼 수 있을 텐데, 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심지어 한국의 뭐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쪽에 굿즈를 사고 싶고 음반을 사고 싶으면 그것도 구해볼 수 있을 텐데 한류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도 사실은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차 안에서 같이 듣던 무슨 한국의 뭐 그때 그 사람, 심수봉의 이런 노래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평양 공연 때 뭐 김정은이 이런 것 때문에 특정 가수한테 이런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집안 자체도 이렇게 한류에 빠져 있는데 주민들은 뭐 더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탈북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한류 문화에 빠져 있고 또 집안이 탈북민 집안인데 네가 왜 한류 드라마 영화 보는 거 처벌하고 탈북민들을 쓰레기라고 그러느냐.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의 언니 고용숙이 일찌감치 탈북해가지고 지금 미국 뉴욕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 강이란 분하고. 그래서 뭐 한국에 온 적도 있었는데 이런 실상을 외면하고 김정은이 지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제 속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한류를 즐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접하고 가장 인기 있는 건 뭔가요? 북한의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북중 접경을 통한 게 유일합니다. 과거에 대북 전단이나 이런데 뭐 USB를 담아서 풍선으로 보내가지고 일부 즐기는 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은 당연히 인터넷을 전혀 주민들이 접할 수 없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과거에는 중국 지역에서 한국의 위성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녹화해서 VTR 테이프, 이런 큰 테이프로
들어갔습니다. 반입이 어려웠죠. 단속도 쉬웠고요. 보고 있을 때 뭐 들이닥쳐가지고 빼내면 됐었으니까. 근데 그 뒤에 USB가 등장하면서 이제 유통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고 은밀하게 보내는 게 더 가능해졌고요. 최근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마이크로 SD도 이제 고용량이 되고 이러면서 거기에 담아서 유통하면서 밀반입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워졌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유입되는 게 속도도 빨라졌어요. 과거 같으면 뭐 한두 달 걸리고 이랬다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동시에 평양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게 이제 오징어 게임. 이거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정말 찐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북한의 선전선동 영화, 고리타분한 영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보면 정말 눈이 뜨이는 이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도 벌써 종영된 지 한 5, 6년 됐는데도 여전히 큰 인기입니다. 이거는 뭐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요. 현빈, 손예진 이 두 사람이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손예진 씨가 이제 재벌 상속녀인 윤세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현빈 씨가 특급 장교인 북한군 이정혁으로 나오잖아요. 이 재벌 상속녀가 행글라이더를 타다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돌풍이 불어서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다소 황당한 그래서 사랑이 뭐 꽃핀다 이런 건데 여기 안에서 한류 문화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안에서 아주 리얼하게 뭐 한국산 쿠쿠밥솥을 몰래 북한 주민이 가지고 이제 쓰고 있었는데 인민반장이 어느 날 단속을 나와서 탁 감춰놨는데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소리가 나서 들킨다든가 또 심지어 한류 드라마 영화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보니라고 북한군 초병이 그 모니터에다 그걸 띄워놓고 보니라고 그 앞으로 뭐 병사들이 막 휴전선을 넘나드는데도 못 본다. 이런 재미있는 설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 드라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 원조격인 천국의 계단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방영된 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권상우, 최지우 뭐 이런 그 배우들의 인기가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이 한류 드라마를 거듭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기 가서 한번 살다 죽으면 원이 없겠다 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계단을 보고 탈출을 했다는 탈북했다는 어떤 여성 탈북자분은 여기에 무대가 된 강화도 어느 펜션의 계단에 가서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석양이 지는 그 장면에서 거기 목 놓아 울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갔던 그 국정원 간부분이 아주 당황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북한의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거의 지금 유일한 낙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래야지 탈북민 20, 30대 탈북민 10명 중에 8, 9명은 한국 드라마 보고 왔어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K컬처의 영향력 또 북한판 한류 바람에 대해서 김정은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류 세대와 기성 세대를 비교했을 때 체제나 지도자 인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북한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 북한의 국가 주석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 내부에서 어떤 좀 상당한 이런 뭐 좀 내면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이런 존경심? 북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권력층도 물론이고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김일성이 뭐 북한 정권을 수립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김일성 시기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보면은요. 북한 주민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살아있어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국가 주석이니 뭐니 최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만나서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농담하면 뭐 김일성도 농담 던지고 이런 거였는데 김정일 시대 오면서 이게 뭐 유일영도니 뭐 수령 권위 절대 옹호니 이런 게 생기면서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을 넘어서 이제 김정일 때는 조금 이게 좀 경직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김정은 시대 와서는 이게 뭐 최악을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세대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좀 복종심 그것이 뭐 세뇌에 의한 거든 거기에 익숙해진 것이거든 그런 게 있었는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 세대가 북한 정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유지해야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좀 반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는 쉽게 기업을 운영하는 걸 예를 들자면 종업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한테 다 야, 많이는 못 줘. 이익이 나지 않고 살림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많이는 못 주는데 월급을 요 정도는 줄게 하고 줬다면, 김정은은 전체 직원들한테 줄 월급이 마땅치 않으니까 1000명 중에서 내 말 잘 듣는 한 30명, 50명한테는 내가 왕창 줄게. 집도 주고 뭐도 주고 다 보장하는데 나머지는 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당으로 흘러나가고, 이제 장마당마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체제 관리 차원에서 통제한다 보니까 이제 한류 세대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한류 세대들이 김정은 체제,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게 저는 뭐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시대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강압적인 북한 체제, 특히 김정은 초기에 있었던 많은 이제 그 공개 처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고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러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 김정은 체제에서는 조금 굴종적인 절대 복종, 이런 경직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류 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변화가 북한 사회와 김정은 체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북한에서도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세대 간의 갈등도 있지만, 특히 엘리트 내부에서 이 세대가 격차가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탈북망명한 북한의 고위층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뭐 집안이 김일성하고 같이 북한 정권을 수립한, 또 그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는, 말하자면 김정은이 최대 주주라면은 자기네들도 어쨌든 어느 정도 대주주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북한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도 나는 뭐 북한이 싫어서 거기에서 못 살아서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 자녀 세대들이 북한 체제에 적응할 수 없는, 한국 사회를 동경하는 한류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 이전 세대는 뭐 장마당에서 먹고 살건 북한의 배급을 받건 북한 체제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고, 굳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집안 가족들이 풍비박산 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한류 세대인 자녀들이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됩니다. 해외 외교관이나 주재관으로 나오면서 현지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놨더니 거기에서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고 특히 한류 문화,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북한으로 말하면 부르주아 날라리 사상에 물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2, 3년 지나서 평양에서 임기가 끝나고 이제 부모를 귀임하라고 할 때쯤이면 넌지시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양에 들어가기 싫어요. 거기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합니다. 부모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먼저 한국 대사관에 뛰어들거나 망명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 아차 싶겠지만 곰곰이 자녀들의 미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탈북 망명을 해서 한국에 오게 되면 북한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겪는 고초,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나 여기에 미안함이 있지만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사실은 뭐 영국 런던에 있다 온 태영호 공사라든가 또 이태리에서 온 조성길 참사라든가 여러 외교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개되지 않은, 공개된 분들보다 훨씬 많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아이고 자식이 원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 방문해서 푸틴에게 숙소와 발언으로 굴욕을 당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서 지난 9월 2일부터 2박 3일 동안 베이징에 체류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을 갈 때마다 특히 베이징에 들릴 때면 갸오이타이, 조어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전용의 중국 그 영빈관에 묵었어요. 그게 이제 18억하게 주로 묵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일찌감치 18억을 점령하는 바람에 선점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묵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이 김정은을 환대를 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특각이라든가 버금가는 숙소를 제공을 하는 게 맞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2박 3일을 머물렀습니다. 저도 사실 북한 김정은이 도착하는 영상을 보면서 베이징 시내를 지나가지고 그 에스코트한 행렬이 북한 대사관으로 가길래 대사관에 잠깐 들려서 이제 인사 격려를 하고 숙소로 가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2박 3일을 묵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김정은이 일각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거기에 머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관측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머물렀던 북한 대사관 주변에는 르탕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어가지고 보안에도 이렇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옆에 20층짜리 빌딩이 들어서가지고 그 빌딩에서 내려다보면 김정은이 대사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다 보일 정도예요. 물론 중국 공안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경호를 위해서 차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북한 경호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특각에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김정은이 뭔가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정말 6년 몇 개월 만에 갔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딸 주애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주애한테 좀 폼나는 데서 자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숙소가 아무리 잘 갖춰놓는다 그래도 거기가 뭐가 변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김정은이 원해서 그 숙소에 대사관 숙소에 묵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베이징으로부터 좀 겉으로 보기와 달리 홀대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정찰 위성 협력을 논의해왔지만 실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기술은 북한에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핵 문제라든가 ICBM과 관련해서 북한이 아직 그 기술을 넘지 못하는 특히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데 있어서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소재 문제라든가 과학기술적 문제 요 마지막 그 티핑 포인트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무기 지원이나 병력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전에서 고전하는 자기를 도와준 거는 고맙지만 핵과 미사일 관련한 기술들 특히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넘겨줄 경우에 국제사회로부터 푸틴, 러시아가 당해야 되는 어떤 압박들, 비난들 이런 것들까지 내가 감수하기는 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포인트 레슨은 있었죠. 2023년 9월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그때는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푸틴이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위성 기술을 김정은한테 주려고 한다고 막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9월에 결국은 주기로 합의를 하고 11월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실패했던 거예요. 러시아 기술진이 평양에 들어가서 현지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술 지원이 있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여기에 고무받았는지 2024년 작년 초에 올해 안에 내가 군사정찰 위성을 3개를 더 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쏘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공언이었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망신이거든요. 간부들이나 군부 간부들한테 주민들한테 체면이 안 서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푸틴이 원포인트 레슨은 해줬다. 원포인트 레슨은 기술진을 들여보내서 해줬지만
기술을 완전히 넘겨서 김정은이 군사정찰 위성을 자체적으로 펑펑펑 쏘아 올리는 거, 이것까지는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뭔가 그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은 있지만 뭔가 속내에서의 그 셈법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러시아 북한 협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점점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 10월 중순에 11,000명을 파견하고 올 초에 3,000명을 파견했는데, 사실 14,000명을 파견한 전투에서 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북한군 명사 7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이건 뭐 괴멸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부상자는 전사자의 3배에서 5배거든요. 그러면 14,000명 상당 부분이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최근에 6월 달에 이제 푸틴의 특사가 와가지고 다시 병력 요청을 하니까 그때는 1,000명의 전투 공병하고 수천 명의 3,000명 정도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군인 건설자들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투가 아니라 전후복구라든가 공병 건설, 이런 쪽으로 북한군 임무가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 영웅 훈장을 주고 그 다음에 운구하는 화면을 방영하고 이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부분을 좀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투 부분에 관련해서는. 북한군 총책으로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돼 있던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김영복이라고 있습니다. 3스타 북한군 계급으로는 상장인데요. 이 사람이 평양으로 그 뭐 훈장 행사 이런 걸 위해서 귀환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비난 담화를 자기 이름으로 내고 이러거든요. 이런 걸 보면 총책임자가 이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나 본인의 본래 임무 쪽으로 돌아온 거 보면 우크라이나전 부분을 이제 좀 마무리하는 단계, 이게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전황으로 봐도 북한은 사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들어가 가지고 무슨 작전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작전에 집중 투입돼서 그 임무를 지금 연초에 완료했다고 자기네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한테 지금 KN-23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포탄을 무려 1,200만 발을 지원했어요. 152mm 포탄으로 기준해서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얘기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하고 14,000명을 보내가지고 2,000명이 죽고 거의 대부분이 괴멸당하는 이런 상황.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체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만이라든가 리스크를 안고 해준 거거든요. 근데 푸틴이 주는 대가나 보상은 뭐가 좀 마땅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지난번 베이징에서도 뭐 푸틴을 만나서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웃었지만, 푸틴은 계속 립서비스잖아요. 아, 정말 희생을 고귀하게 생각한다, 고맙게 생각한다 이러지만 뭔가 지금 화끈하게 뭐가 북한의 반대급부로 들어갔다, 이런 흔적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과정에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양측 간의 갈등 조짐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지부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어떤 그 지원 물량, 거기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 이걸 좀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북한이 제공한 어떤 물자나 인력이나 전투병이나 뭐 무기 이런 거에 러시아가 준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치로도 나오는데요. 2023년에 이후에 최대 98억 불, 그러니까 13조 6천억 원어치의 포탄과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지원을 했답니다. 근데 러시아가 준 거는 식량이나 연료, 뭐 소규모 군사 장비 이래가지고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마 북러 사이에 좀 갈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아직은 뭐 북미 간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도 그렇지만 미러 간에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아직도 좀 트럼프와 푸틴이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종전 수습 단계를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은 푸틴이 김정은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급속히 감소할 수 있고요.
김정은도 이미 그런 거를 알고 있는지 지난번 9월 초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한테 북중 관계 복원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서 돌아가서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집 나갔던 아들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좀 대우를 한 것 같고요. 김정은도 가서 아마 시진핑한테 그동안 좀 사정이 있어서 북러 친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좀 결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을 진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중국, 시진핑 형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80%에서 코로나 때는 최대 95%까지 올라갔는데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수치가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러북 협력이 삐걱거리게 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전략이나 북중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베이징 전승절 행사 참석을 통해서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8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나가지고 한일 관계도 복원을 하는, 다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미일 연대를 강력하게 과시했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중러 연대의 어떤 핵심 역할을 사실은 김정은이가 해준 거죠. 중국과 러시아만으로 좀 부족했던 이 축에 김정은이 가세함으로써 북중러, 한미일 이런 대립구도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북러 회담을 갖는 앞으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갖는 이런 단계에서 중국의 어떤 후견, 중국의 지도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모색을 할 것 같습니다. 과거 김정은이 트럼프 1기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후에서 계속 베이징의 시진핑을 찾아갔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사전에 전략을 논의하고 또 사후에 결과를 공유하는 이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전승절 방문이라든가 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시진핑하고 향후 북미 관계, 북미 정상회담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이런 논의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공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러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북중 간의 어떤 끈끈한 연대 이런 부분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기운이 느껴집니다. 한반도에는 벌써부터 겨울 추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이런 부분 동맹 관계도 지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말에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고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의 중대 변수가 될 이런 이벤트들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로서 공유하고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